네, 지금부터 이제 문제에 한 번씩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문제에 접근하는 걸 한 번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시답안을 어제 한번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저도 이거 시간을 좀 재놓고 썼는데 한 85분, 90분 정도. 그러니까 저는 타이핑 치니까 이제 좀 뭐 그랬을 수 있는데 한 85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85분, 90분 사이로 답안지 작성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자, 문제 풀이 들어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요건 문제. 자, 우리가 구제수단을 선정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소송요건을 물어보는 문제 있죠. 자, 요거는요, 제가 일단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릴 건데요. 얘네들은 결론이 뭐냐? 자, 주어진 사실관계라든가 법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 읽을 분량이 어떻다? 문제를 읽을 분량이 적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다? 시간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당사자 주장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아니면 권리를 또는 제도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냐 충족하지 못했냐, 자, 이런 문제 있죠. 그걸 우리가 본안 판단 또는 인용 가능성의 문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얘네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관계라든가 법적 상태가 주어져야 돼요. 그럼 그게 주어진다고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당사자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뭘 판단해야 돼요? 주장의 적부를 판단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요 주어진 사실관계라든가 법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모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문제를 읽을 분량. 자, 이 문제 분량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시간 소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법규 문제를 푸는데 내가 예를 들면 어제 꿈에서 이주대책, 아니면 뭐 내가 자기 전에 이주대책을 보고 잤다. 근데 시험 문제 이주대책이 나왔어요. 내가 꿈에서 우리 조상님이 이주대책 보고 들어가려는데 이주대책을 갖다 냈다. 그거는 조상님이 데려가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문제 분석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구제수단이라든가 소송요건을 물었다. 이 문제가,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든가 감정평가법을 제대로 안 보고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하고 감정평가법에 옷만 입고서 실제로 문제가 구제수단이라든가 소송요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얘부터 풀어야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얘부터 풀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시간이 세이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내가 이주대책 보고 들어갔다. 근데 이주대책의 내용이 본안 판단,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간 파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28회거든요. 제가 28기 감정평가사인데 이 28회 때 문제를 보시면 죄다 뭐였냐면은 얘였어요. 문제 1번 전부 다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이 인용 가능성이었고, 문제 2-1번 당사자 주장이 적법한지 한번 검토해봐라 라고 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 소요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 푸실 때는 물음 유형을 갖다가, 제가 아까 마지막부터 본다 그랬죠? 당사자 주장이 적법하냐, 소송요건 충족했냐, 아니면 뭐 법원이 어떤 인용 가능성이 있냐,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제기를 할 수 있냐, 이런 물음 유형부터 먼저 보고 나서 파본 검사를 하실 때 그 물음 유형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된다? 내가 오늘은 문제 몇 번을 풀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갖다 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아까 했던 거. 자,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여러분들 물음 보실 때 있죠. 물음 보실 때 아마 수험생분들 중에 개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의 빼먹는 분들 또는 근거 빼먹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요. 문제를 분설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자, A에 B에 뭐 C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으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거기 보시면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쓱 읽으면은 답안지 목차가 안 나와 버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 예시 답안을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와 B에 뭘 묻고 있다? C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A가 뭔지 B가 뭔지를 갖다가 먼저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중에 가끔 이거는 지금 대놓고 사업인정하고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 구조를 갖다가 나눠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쓸 분량이 적다. 나 지금 답안지 채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험 출제 경향은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줄여 쓰지? 배점 제한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 내가 배점을 갖다 어떻게 채우지? 채울 분량이 너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법규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시간이고 배점 제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내용을 몰아서 줄여서 다 써버리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A와 B에 C를 물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이거예요. A에 C죠. 두 번째, B에 C죠.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로마자 목차 어떻게 알았죠? 로마자 목차? 물음에서 묻고 있는 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가장 크게 나누시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법적 성질이 지금 공통인수죠? 이거 인수분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부터? 사업인정의 의의가 뭔지, 여기서도 사업인정고시의 의의가 뭔지, 그 다음에 관련 규정 같은 거 빼드시면 안 돼요. 관련 규정 같은 거 이런 거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게 뭐예요? 요 안에서 지금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써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예시답안이라든가 뭐 강사분들께서 이제 써주신 이제 뭐 기출문제집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출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목차 하나당 저는 목차 하나당 보통 4줄에서 5줄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 이제 펜을 쓰는 스피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스피드라는 게 여러분들 이 목차 하나당 6, 7줄이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필체가 강하다 하더라도 필체가 막 빨리빨리 나간다 하더라도 필이 아마 시간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예시답안을 쓰는 것도 제가 강사니까 뭐 이렇게 뭐 뽐내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저기 학교에다 가둬놓고서 시험 문제 푼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쓸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시답안을 드리는 거지 뭐 완벽하게 막 하나도 안 틀린다?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른 뭐 기출문제 답안지하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처분성 및 특허, 행정계획성. 자, 여기 보시면요. 저 판례 썼나요? 안 썼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포커스가 뭐냐면은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게 처분이죠. 특허죠. 재량행위에 해당하죠. 제3조에 해당하죠. 행정계획성에 해당하죠. 자, 여기서는요. 사업인정이 뭐 재량성에 대해 써봐라. 사업인정이 처분이죠. 써봐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업인정이 갖고 있는 모든 법적 성질을 써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인정이 갖고 있는 성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마다 여러분들 판례 쓰고 검토 쓰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답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 참 할 게 많은데 자, 보시면은 이게 10점이잖아요. 10점. 제가 목차를요. 어떻게 개수를 카운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5점에 2개로 보시면 돼요. 5점에 2개.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총 16페이지거든요. 이 답안지 한 권이 16페이지예요. 이 16페이지가 총 몇 점이에요? 이게 100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 페이지당 몇 점이 나오냐?
6.5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요 한 페이지 있죠? 이게 지금 6.5점이라고요. 제가 지금 이 배점 감각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아는 내용 나오면 막 흥분해서 막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사업인정 법적 성질, 어제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인정 처분성 인정했는지 뭐 재량행위성 막 판례 쓰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다 쓰시고 완주하셨는지. 물론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다수 초시생들이든가 2년 차라든가 3년 차 정도 됐다 하면은 그렇게 내용을 다 장황하게 쓰시고 나서 예를 들면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만 여기까지가 보통 10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6.5점이고 여기가 한 4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점이다 하면은 저는 여기서는 끝내야 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배점 분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법규보다도 이론에서 중요해요. 이론에서. 왜냐하면 내가 답안지를 막 쓰고 있는데 내가 아는 거는 막 분량을 갖다 늘려 쓰고 내가 모르는 거는 제시된 배점보다 못 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답안지 균형이 안 맞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이 대다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나 많이 쓰고 나왔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낮죠. 물어보는 배점을 넘어서서 쓸데없이 썼죠. 물어보는 배점이 있는데 그 배점에 모자라게 썼죠. 그럼 점수를 어떻게 줘요? 못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사업인정하고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성질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건 막 신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절제해서 배점 맞게 쓰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대신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정리해서 다 제시할 수 있게 틀에 맞춰서 이렇게 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위주로 많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업인정은 행정청의 국토교통부 장관. 자, 항상 배점을 갖다가 배점이 제한돼 있어 어떻게 한다? 의의를 갖다 쓰시면서 포섭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의의를 갖다 제시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처분이 공권력 행사로서 뭐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자, 처분의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이 처분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분의 개념에 녹여서 아예 사업 인정을 제시해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의의 제시하면서 법적 성질까지 제시해 주시는 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업인정은 행정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시행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뭐다? 공권력 행사라 뭐다? 처분이다. 결국에는 지금 이 처분의 의의를 갖다가 가지고서 곧장 포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업인정의 의의, 근거 제시하고 얘의 법적 성질 쭉 제시해줬죠. 처분의 개념이 뭔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정한 권리를 형성해주기 때문에 뭐다? 이 특정한 권리를 형성한다. 이거 무슨 의의죠? 강학상 특허의 의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위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인정은 뭐다?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 그래서 우리 사업인정에 대해서 의제효 같은 게 다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3조하고 재량행위성.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전제한다. 자, 그럼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사업시행자한테는 수익적 처분이 되겠죠. 그런데 사업 인정이 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권리를 갖다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뭐다? 침익적이기 때문에 제3조 행위에 해당한다. 간단하게 결론 위주로만 제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업 인정을 발령하게 되면은 수익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사람도 있고 침익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사람도 있죠. 이익이 어떻게 되죠? 충돌되잖아요. 자, 우리 토지보상법에 있는 대다수의 행정작용은 뭐죠? 재량행위예요. 왜 재량행위냐면은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침해를 갖다 보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 형량을 갖다 하기 때문에 뭐다? 행정청의 재량권, 판단권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다?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의 의의가 뭔지를 갖다가 언급을 해주면서 사업인정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걸 갖다 같이 포섭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보다는 이제 설명형 문제니까 설명형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거죠. 자, 아까 물음 2번 보시면요. 자, 문제 1번에 물음 2번 아까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에 대해 설명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논점의 정리 또는 쟁점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물론 문제에서
자,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 검토하겠다. 이러이러한 게 문제된다. 뭐 이러이러한 게 문제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가 보자. 이거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들어와 봐라. 이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짜 들어가요. 왜? 네가 들어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점을 굉장히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 쟁점을 정리해서 결론을 제시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분들께서 이제 법원에 가셔서 변론을 하실 때 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의 쟁점은 뭐가 문제되고 이러이러한 게 문제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변론을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쟁점의 정리 쓰듯이 변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갖다 풀었다 하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채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우리 지금 인원수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번 검토해보자, 알아보자. 그러면 검토하고 알아봤는데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알아봤는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채점하는 분들이. 그러면 사람이 채점하는 거라 어때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채점자들이 읽기 편한, 채점자들이 분석하기 편한 식으로 답안지를 좀 써주면 좋겠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물어본 게 첫 번째가 뭐죠? 대상적격이죠. 자,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어떻다? 이의제결의 고연하자가 없기 때문에 뭘로 보자? 우리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수용제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피고는 뭐가 되죠? 자, 피고는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까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봤는데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처분을 발령한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요 결론을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답안지를 이렇게 안 쓰고, 자, 원처분주의를 검토해서 대상적격이 뭔지 검토하고 피고적격이 누군지 검토해본다 라고 이제 답안지를 쓴 거랑, 원처분주의가 문제되는데 이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 결론 제시하고, 이 수용재결을 발령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이렇게 밝힌 거라, 채점자가 어떤 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채점을 할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쟁점의 정리라든가 논점의 정리가 어떤 문제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요약해서 써주는 거긴 하지만, 저는 답안지 쓸 때는 항상 결론을 좀 제시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볼게요. 대상적격을 물어봤잖아요. 지금 대상적격.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자, 첫 번째 대상적격. 이 대상적격은 뭐예요?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온 이 수용재결하고 내가 가지고 온 이 이의재결이 뭔지, 처분인지 처분이 아닌지를 객관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수용재결이 뭔지, 처분인지, 이의재결이 처분인지. 자, 제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뭐부터 검토해야 돼요? 수용재결이 뭔지, 이의재결이 뭔지. A에 B잖아요. 요 구조하고 똑같죠. 똑같이 답안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용재결이란 이러이러한 걸 얘기하고 몇 조에 근거한다. 요 법조문까지 써주시고 일단은 의의 등을 끝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볼게요. 자, 이는 행정청, 토지수용위원회 공권력 행사로서 토지 등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률 관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바보다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면 의의, 근거, 법적 성질 다 같이 써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의재결, 이제 두 번째죠. 자, 이의재결이 뭔지, 이의재결이 처분인지 이걸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이의신청이 뭔지부터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의신청이란 이러이러한 제도로서 여기에 근거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이의신청이라는 단어가 뭐랑 겹치죠? 강학상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뭔지, 우리가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결과 나오는 이의재결은 뭐가 되는 거죠? 이의신청의 결과는 행정심판 재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우리가 말하는 강학상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재결이 아니에요.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처분 등의 개념에서 이 등의 개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사법적 절차가 준용되는지에 따라서 요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이 뭐다?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온 뭐 행정심판 재결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자, 이걸 포섭해야지만 지금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처분 등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용재결하고 이의재결을 거쳤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에 소외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한 개의 소송에 지금 소송물을 몇 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2개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수용재결이 뭐죠? 처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처분이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의 신청에 따른 이의재결이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수용재결 다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대상적격을 묻겠어요? 내가 가져온 게 처분이 몇 개니까 2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2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송물로 가져갈 수 있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애들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처분에 해당하는 수용재결, 두 번째는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하는 뭐 이의재결, 요 2가지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원처분주의라는 걸 개관하는 데 앞서서 이 원처분주의의 원인이 되는 걸 갖다가 규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분 등. 그걸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작업을 한 거냐? 지금 내가 가져온 게 처분 등이 됐으니까 이제 어떤 게 소외 대상인지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처분 등을 가져왔을 때 어떤 게 소외 대상인지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죠? 항상 관련된 규정부터 봐야 돼요. 관련된 규정부터. 우리가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행정심판 재결이 나오잖아요. 처분 등이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도 불복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들어가는데 내가 행정소송을 들어갈 때는 처분하고 뭐가 있는 거죠? 재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분하고 재결 모두 다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한 개의 소송에서는 한 개의 소송물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소외 대상이 될 것이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소외 대상이 뭔지 결정할지 방침을 정해줘야 돼요. 그게 뭐다? 행정소송법 19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은 뭐다? 원처분이 소외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재결에 고연하자가 있다면은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부터 써주는 거예요. 자, 규정을 썼는데, 자, 우리가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들어왔죠. 행정소송법에 보면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행소법 19조에 규정이 있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규정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왜? 자, 재결에 고유한 하자.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결에 고유한 하자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재결도 처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요 4가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 4가지 요소를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얘기하는 건지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그래서 요 재결의 고유한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행정소송법 19조. 자, 법규정이 있어요. 법규정이 있는데 법규정에서 말하는 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재결의 구성, 주체, 절차, 형식상 위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내용상 위법까지 말한다라고 판시를 해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물음 2번에 보시면은 재결에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거치는데 이의 신청에서 주체가 잘못됐다. 토지수용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라든가 절차를 안 거쳤다라든가 뭐 형식을 문서를 안 하고 전화로 했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용상 위법일 경우가 높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판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뭐가 들어간다? 내용상 하자까지 들어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을 제시해 줬죠. 법규정이 있었죠. 법규정에 대한 판례가 있었죠. 자, 규정하고 판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사실관계를 포섭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재결을 발령한 재결청은 원처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재결에 고유한 내용상 하자로 절차를 이러해서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 판례가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검토만 해주는 거예요. 판례가 제시한 기준이 타당하다라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포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시해준 일반론으로 보니까 수용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용 재개를 해서 뭐가 결정되죠? 목적물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결정이 돼요. 자, 이의 신청은 뭘 대상으로 하죠? 수용 재개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 결과도 뭐가 돼요? 목적물하고 보상금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수용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상금 자체를 갖고 얘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물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수용 재결 자체를 지금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수용 재결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수용 재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의 신청, 이의 재결도 뭐다? 이 자체를 부정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적물 자체 취득하는 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이의 신청에만 있고 수용 재결은 없는 하자예요? 아니면은 수용 재결에도 있고 이의 재결에도 있는 하자예요? 수용 재결에도 있고 이의 재결에도 있는 하자가 된단 말이에요. 수용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는 수용 재결 절차뿐만 아니라 수용 재결을 전제로 하는 이의 재결에서 동일한 주장이다. 그럼 이건 재결의 고연하자야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원처분인 수용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 내용을 자꾸 또 암기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논의를 개관하기 위해서 앞에서 처분에 대한 개관은 어느 범위까지 했고 이 개관을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규정을 제시했죠. 여기 보시면 규정 제시했고 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한 판례를 제시했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여러분들 문학판검사 이러시죠? 문학판검. 그게 뭐냐면 어떤 법 규정이 있는데 그 법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적 쟁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겠죠. 그런 학설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견해가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견해가 막 대립하게 되니까 그걸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학설하고 판례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고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딱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검토인 거예요. 그래서 법규에서 문학판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문학판검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이 규정을 검토를 하고 그 규정에 대한 판례를 갖다 검토하고 나서 그 일반론적인 걸 다 검토한 다음에 사안 포섭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를 봐야 되는 거지 이 내용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외 대상하고 피고 적격 두 가지를 물어보는 흐름이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로마자가 피고 적격의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예요? A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부터? 피고 적격이 뭔지부터 개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피고 적격 어떻게? 행정소송법, 일반법으로 가는 거죠. 왜?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소외 대상이 뭐라 그랬죠? 수용재결이라고 했죠? 그럼 수용재결 누가 했어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된다. 그래서 뭐다? 피고 적격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된다라고 포섭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답안지가 딱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물음 이제 3번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소송의 형태를 설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26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소송의 특수성을 설명해라 라고 문제가 출제돼요. 자, 근데 어떤 문제들은 자, 갑이 강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식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거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 자, 소송의 특수성 자체를 설명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얘가 제기해야 될 소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간단하게 밝혀주고 그 소송의 특수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밝혀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갑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요. 어떤 소송의 특수성이라든가 그 소송의 어떤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얘가 왜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갖다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 두 가지 뉘앙스를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거는 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물음을 보시면 자, 물음 3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요. 갑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적합한 소송 형태를 쓰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적합한 소송 형태를 쓰고 그 소송을 설명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의 특수성을 설명해라 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각재결을 받았을 때 얘가 강구할 수 있는 소송을 갖다 설명해봐라. 자, 이거는 조금 어떤 부분에 뉘앙스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은 얘가 이 상황에서 왜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을 쓰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문제하고 요 문제는요. 나중에 기출문제 제가 한번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못 맞추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맞췄다 하시더라도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랑 흐름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똑같이 법적 성질, 특수성이죠. 근데 답안지 어떻게 썼죠? 저는 소송 자체 법적 성질을 썼죠. 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송 요건의 특수성. 그 다음에 뭐예요? 본안 판단의 특수성.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당연히 소송 요건 검토하고 본안 판단하고 마지막에 뭐겠어요? 네, 판결이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통 답안지 이렇게 쓰실 거예요. 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뭐다? 확인 급부 소송이다. 그러다 또 생각해요. 수용재결, 이의재결,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보상금 법률 관계가 소위 대상으로 된다. 그러다면 뭐 생각해요? 근데 또 생각하니까 맞다. 잔여지 수용 청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런 카테고리를 안 잡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관련된 거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기억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기억나는 대로 쓴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 기억이 안 나면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소송의 특수성을 갖다 답안지를 쓰실 때는 카테고리 잡고 쓰시는 거 있죠. 요 카테고리 잡고 쓰는 걸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어떤 소송을 갖다 제기할 수 있는지 소송의 형태, 의의를 갖다 썼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다. 그러면 이 소송의 성질이 뭐라는 거 밝혔죠.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떤 소송 요건의 특수성이 있는지 썼죠. 그 다음에 소송 요건 다음에 본안 판단 썼죠. 본안 판단 거치고 뭐가 나온다? 판결의 특수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요 카테고리 잡고 쓰는 거 좀 기억해 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물음 1번 한번 볼게요. 물음 1번. 자, 문제 2번에 물음 1번 보시면 지금 물어보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갈 수 있냐?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개공지가 산정이 위법하다.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개별공시가가 위법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요. 아까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지금 개별공시가가 위법하다라는 걸 검토하는 거는 어떤 권리라든가 제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이 위법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 영역이죠. 요거죠. 자, 그러면 개별공시가가 뭔지 첫 번째 처분인지 아니면 뭔지 법률 관계의 영역인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포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별공시가 개관에서 개별공시가보다 마지막에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간단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막 흥분하셔가지고 개별공시가에 법적 성질에서 문학판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별공시가가 처분이냐를 지금 다이렉트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논점의 경중을 따져보면은 개별공시가가 처분인지 아닌지는 그냥 개관에서 간단하게만 밝히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공시가 의 써주시고 근거 써주시고 판례는 이러이러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결론만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영역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별공시가를 결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지 않았는지
개별 공시가를 하는데 심의를 안 거쳤다든가 의견 청취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개별 공시가를 통제하는데 문서를 안 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물음을 보면 당사자가 뭐라 그래요? 자, 개별 공시가의 위법성을 검토하라는데 물음 1번에 사실관계가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문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문제 1번에 가시면 요약하면은 2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그 2000제곱미터 중에 330제곱미터만큼이 대지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답이에요. 근데 이걸 일괄로 어떻게 했다? 대지로 평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우리 감정평가를 하실 때 토지 부분이 또는 물건의 각 부분이 가치가 상이하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죠? 구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일반 논리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개별공시가라는 위법성을 검토하는데 개별공시가의 주, 절, 형, 내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사실관계를 보니까 주체도 없고 절차도 없고 형식도 없죠. 그럼 100% 뭐예요? 100% 지금 개별공시가에 뭐가 있다? 아, 내용상하자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개별공시가는 법에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법에 규정이 있죠. 그러면 법률 유보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그러면 법률에 혹시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개별법을 검토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단은 특별법을 검토하는 거예요. 개별법, 자, 우리 개별공시가는 규정이 어디 있죠?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있잖아요. 행정소송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있는 내용부터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가격공시법. 자, 10조 4항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개별공시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평가 기준 감칙 7조 2항에 뭐가 있죠? 구분평가 논리가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법령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법령을 검토했는데 부동산 가격공시법에도 위반이 됐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도 위반이 됐죠. 그럼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내용상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규정 말고 뭐도 있다? 판례도 있겠죠. 판례도. 이 법 규정이 있는데 이 법 규정이 흠결이 있다거나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다라면은 그걸 정리해주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은 자, 지금 뭐 토지 소유자 갑이 법령이 개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없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뭐 별표 3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 아니에요. 100% 뭐예요? 100% 여기에요. 100% 여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갖다 검토하는 유형이다 라고 하면요, 저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틀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주, 절, 형, 내인지 그 내 중에 얘인지 그 다음에 재량이면 어떻게 해요? 재량의 일탈 검토하시고 법령의 한계를 검토하고 재량의 남용이 있는지 1번 원칙까지 검토해라. 이게 우리의 본안 판단 구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따라서 답안지를 한번 써보면요, 자, 첫 번째, 이의 신청 경위 없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이게 뭐예요? 지금 첫 번째 물어보는 제1점이에요. 아시겠죠? 첫 번째 물어본 게 이의 신청 없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냐? 자, 그러면 A 없이 B가 가능한지 이걸 물어봤죠? 자, 그럼 이 B는 우리가 밑에서 규명을 할 것이고 A가 뭔지를 먼저 개관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원칙이라든가 행정심판하고 이의신청의 성격 있죠. 요것 때문에 강학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냐 요걸 갖다 한번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에 있는 개관했죠. 판례가 강학상 이의신청과 특별행정심판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기준을 제시했죠. 요 일반론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경우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얘를 갖다가 포섭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요 구조를 갖다 먼저 보시라고요. 여기 있는 세부적인 판례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지금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구조를 갖다가 잘 익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제2점 두 번째 물어본 거, 개별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냐. 자, 이 위법 여부에 관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답안지 쓰실 때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고 아까 제가 검토했던 그 분석 틀 있죠. 자, 거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목차만 잡아주시면 돼요. 목차만. 자, 조금 원시적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개별공시가의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가 있는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개별공시가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첫 번째, 법률 유보 원칙 없다.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 한번 검토해보자 했는데 뭐가 있더라? 아, 여기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뭐가 있더라? 10조 사항 위반, 감칙 7조 2항 위반이 있더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판례 위반도 있더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거 목차 설정해 드린 거예요. 목차 설정. 자, 요거 그대로 가볼게요. 어때요? 관련 규정의 검토, 부동산 가격공시법 검토했죠? 감정평가 관련된 규정 했죠? 성문법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판례로 넘어갔죠? 자,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제시된 일반론, 얘네들을 가지고 사안포섭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론을 제시했으니까 내가 사안포섭도 어떻게? 자, 요러니까 자, 전체 면적에서 이거는 주용도하고 부분을 갖다가 구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다? 그러한 결과는 산정 과정, 결과의 균형, 얘를 얘기하는 거죠. 구분 평가의 취지, 얘 얘기하는 거죠. 판례 입장, 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제시한 일반론의 범위에서 위법성 인정되는 걸로 판단하겠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구조를.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여기까지 보고 집행정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을 써주는 거예요. 결론을. 자, 법원이 어떻게 인용을 할지 말지를 갖다 물어봤잖아요. 첫 번째, 취소 소송의 제기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 요게 로마자 요게 되는 거예요. 로마자 3번. 됐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는 바 이러이러하니까 재산세 부과처분에 승계된다. 자, 이 부분은요, 뭐예요? 하자가 승계된다. 이 하자가 뭐죠? 위법이란 말이에요. 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죠? 요 하자의 승계를 포섭하는 부분이 본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용 판결, 이게 로마자 5번이 되겠죠. 요 개관은 여기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개관은 그냥 본론을 들어가기 위한 연결고리에 불과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소지기가 적법한지 재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에 해당한다. 대, 원, 소 나왔죠. 그 다음에 전치주의 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제소기간 검토 한번 했죠. 자, 그래서 제소기간은 적법하다. 됐죠? 그러면 이 소송요건 검토했으니까 이제 뭘로 들어가요? 하자. 하자가 뭐예요? 위법성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죠? 본안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본안 판단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하자의 승계라는 법리예요. 아시겠죠? 자, 잘 볼게요. 다시 이걸로 보시면 지금 하자 승계 논리는요.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례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판례가. 요거라고 요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하자의 승계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자의 승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판례가. 됐죠? 자,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당연히 하자의 승계 개관하고 나서 관련 규정의 검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하자의 승계 전제 요건 충족 여부. 우리 하자의 승계도 어떻게 되죠?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자 승계 전제 요건을 충족했는지, 두 번째가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지요. 뭐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이 전제 요건 있죠. 처취 불하라고 우리가 외우는 거.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하자 승계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개별 공시지가는 물음 1번에서 검토를 했고 재산세 부과처분은 아까 개관했죠. 그래서 모두 처분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포섭 어디에서 했을까요? 바로 위에서 한 거예요. 바로 위에서. 아까 물음 1번에서 위법성이 있다. 하자가 있다는 것만 내가 검토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하자의 정도가 취소냐 무효냐 이거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물음 1번에서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간단하게 포섭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후행 처분인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문제에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치불화 요건이 충족되니까 어디로 넘어가겠다? 이제는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반론적인 판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률효과 동일성, 법률효과 동일성이 상이해도 예측 가능성 승인한도, 그 다음에 선행처분이 무효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요 세 가지가 판례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개별적인 판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법률효과가 상이하지만 어떻다? 이걸 다툴 수 없게 하는 건 승인한도를 초과한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입장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부과처분의 하자승계 판례를 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뭘 하면 돼요? 이게 일반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에 따라서 검토를 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본안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본안 판단까지 끝났으니까 판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판결을. 자, 그러면 지금 재산세 부과 처분에서 무슨 소송을 제기했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인용 판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 처분은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발령하기 위한 절차 요건으로 보다. 그래서 어떻다? 얘는 절차자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취소 사유로 보기 때문에 인용 판결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런 하자의 독자성이라든가 취소 사유로 본다. 이거 문학 판검을 막 쓰시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왜? 얘는요. 지금 절차자의 독자성이라든가 절차자의 독자성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냐? 이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물어본 건 뭐였죠? 하자의 승계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집행정지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집행정지 같은 거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이걸로 한번 봐볼게요. 자,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일반법에 행정소송법에 뭐가 있어요? 집행부정지 원칙도 있지만 집행정지의 원칙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집행정지의 규정이 명확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지 대상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처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소송이 계속 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은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뭐가? 집행정지가. 집행정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기준이 명확해요? 애매해요? 애매해요. 견해가 대립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다 해석하기 위한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긴급성. 이거 긴급한 것도 원고, 신청인은 긴급하다고 얘기하는데 피고는 뭐라 그랬어요? 긴급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까지 긴급한지 긴급하지 않은지 이거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것도 엄청나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기 위한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판례가 규정이 없는데 판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게 명확할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명확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얘기냐? 가구제는 뭐예요? 본안 청구 소송의 임시적인 방편이잖아요. 임시 방편이잖아요. 자, 본안 청구에서 패소할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처분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겠죠. 왜? 어차피 원고가 패소당할 건데 뭐하러 집행정지를 인정을 해줘요. 그럴 정도의 본안 판단에서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 원고가 패소할 게 확실하다. 그러면 집행정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누가 인정한다? 판례가 기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행정지 같은 거 문제 푸시거나 이런 제도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요건 하나하나만 이렇게 막 목 찾아잡고 쓰시거든요.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요건 중에 어떤 게 핵심적인 요건인지 그걸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분석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답안지만 한번 보고 끝낼 건데, 자, 볼게요. 자, 지금 아까 보시면은 집행정지 개관에서 집행정지의 의의라든가 근거 나왔죠. 자, 근데 여기 요건에 보시면 아까 정지 대상 처분이 존재해야 된댔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정지 신청한 대상이 뭐죠?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가 뭔지?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내가 검토를 해야 돼요. 어디서? 앞에서. 그래서 징계가 처분인지를 개관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하고 근거 써주신 다음에 취지 써주시고 처분에 해당한다.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계는 처분에 해당하고 설문상 특별한 정황이 없는 바 취소소송은 적법하게 제기된 걸로 간주하고 경영상 위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고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 얘네들 뭐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요 불필요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요건이 무슨 얘기냐? 자, 사실관계만으로 포섭이 가능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주어진 사실관계만 읽어봐도 포섭이 가능하다.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해야 될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애들인 거예요.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자, 우리가 본안 판자,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 본안 판단 과정이거든요. 본안 판단 과정. 그럼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징계가 처분이면 징계 자체가 주체가 잘못됐는지 절차가 적법한지 뭐 형식이 잘못 지켜졌는지 아니면은 내용상 위법이 있는지 이런 거 검토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갖다가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냐? 자, 공공복리는 뭐예요? 공익이에요. 자, 그러면 집행정지를 해서 뭘 보호해 주는 거죠? 사익을 보호해 주겠죠? 자, 공익하고 사익이 어때요? 부딪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형량 해야 돼요. 이익형량. 자, 이 이익형량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소송법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 그러면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지 가져오자 이 얘기예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비례원칙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비례원칙을 개관을 해주시고, 자, 적합성의 원칙, 필요 최소한도, 필요성의 원칙, 마지막에 상당성의 원칙 검토하셔서 어떻게 얘가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정지를 통해서 사익 보호되는 거랑 공공복리를 갖다가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 얘를 갖다 이익형량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검토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 얘의 인용 가능성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요건 있죠. 사실관계만으로 포섭되는 거. 얘네들은 개관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묶어주고 실제로 지금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 있죠.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요건을 갖다가 다 개설해주고 뭐 일반론 쓰고 포섭해주고 그러니까 분량이 여러분들 예시답안 같은 거 보시면은 이 20점짜리밖에 안 되는 문제 20점이면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거든요. 이걸 갖다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들어가면 그렇게 답안지를 쓸 수 있냐? 못 써요. 못 쓴다고요. 아시겠죠? 저희도 지금 뭐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암기가 안 돼 있거나 필체 막 답안지 쓰는 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답안지 쓰나요? 안 쓰죠. 여러분들보다 답안지 쓰는 능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보다 암기된 상태가 더 늦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사들은 내용을 갖다가 자주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용 전달하는 걸 이해를 갖다가 잘 시키는 것 뿐이지 실제로 답안지 쓰고 뭐 여러분들처럼 막 답안지 막 현출해내고 이런 능력은 지금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답안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좋은 예시답안 또는 여러분들 수험에 도움이 되는 예시답안은 어떤 예시답안이냐면은 강사가 실제로 똑같은 그 수험생과의 어떤 그 환경에서 답안지를 쓸 때 실제로 쓸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켜지지 않는 답안이면은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지 그 답안지를 막 그거랑 똑같이 답안지를 쓰시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기출 문제 특강 부분이라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나중에 특강을 통해서 이 부분 있죠. 문제 접근하는 방법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특강을 잡아서 해드릴 테니까 요거 나중에 특강 한번 들으시고 꼭 연습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